차가운 달빛 아래의 기적 장진호에서 흥남까지 이어진 긴 여정. 1950년 12월 한반도 북쪽 끝 장진회는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추위가 내려앉았습니다. 영하 40도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춥다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온도가 아니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폐가 얼어붙는 듯 했고, 내뱉은 숨은 공중에서 하얀 얼음 결정이 되어 얼굴에 다시 박혔습니다. 손끝과 발끝의 감각은 하나씩 꺼져갔고, 너무 추운 나머지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향도 언어도 산길도 낯선 땅에서 미 해병 제1사단 병사들은 눈과 얼음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적군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살과 뼈를 그대로 얼려버리는 자연 그 자체였습니다. 밤이 되면 장진호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폭풍이 오기 전의 침묵이었고, 죽음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소리 없는 공포였습니다. 병사들은 참호 안에서 서로의 천에 의지해 밤을 버텼습니다. 불을 피울 수는 없었습니다. 작은 연기 하나라도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 어둠 속 고지에 숨어있던 중공군의 표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절대로 잠들지 않는 것. 잠드는 순간 천은 급격히 떨어졌고, 그대로 다시 깨어나지 못하는 병사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분대장들은 밤새 동료들의 어깨를 흔들고 뺨을 때리고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자지 마라. 살고 싶으면 계속 움직여라. 이 전쟁터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총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동상이었습니다. 수통 속 물은 돌덩이처럼 얼어붙었고, 야전 식량 캔은 쇠붙이만큼 딱딱해졌습니다. 배고픔을 달래려 캔을 열어도 음식은 칼로도 잘리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얼어붙은 초콜릿과 사탕을 겨드랑이에 끼워 천으로 조금씩 녹여 먹었습니다. 그것이 그날 밤 그들을 버티게 한 마지막 에너지였습니다. 심지어 무기조차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소총의 윤활유는 영하 40도의 추위 속에서 끈적한 접착제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방아쇠를 당겨도 공인은 움직이지 않았고, 기관총의 탄띠는 얼어붙어 제대로 급탄되지 않았습니다. 적이 바로 코앞까지 달려오는데 총이 발사되지 않는 상황. 그 순간의 절망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얼어붙은 총을 녹이기 위해 자신의 소변을 총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손가락이 차가운 금속에 닿는 순간 피부가 그대로 달라붙었고, 억지로 떼어내면 살점이 총기에 남았습니다. 장갑을 벗는 것조차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해가 진 뒤에 시작되었습니다. 1950년 11월 27일 밤, 칼바람만 울리던 장진호의 침묵을 깨고 멀리 어둠 속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도 짐승의 울음도 아니었습니다. 얼어붙은 산과 골짜기 사이를 타고 퍼지는 그 기괴한 금속음은 마치 죽은 자들이 어둠 속에서 함께 울부짖는 것 같았습니다. 미 해병대원들이 숨을 죽인 바로 그 순간 사방에서 호각 소리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눈밭 위로 수천 수만 개의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공군이었습니다. 그들은 하얀 천을 뒤집어 쓴 채 눈 속에 숨어 있다가 나팔 소리와 함께 일제히 뛰쳐나왔습니다. 창백한 조명탄이 하늘에서 터지자 병사들의 눈앞에는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얀 눈보라 속에서 인간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중공군 병사들 역시 그 추위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방한복도 없이 얇은 면복과 헝겊 신발만 신고 있던 병사들도 많았습니다. 발이 얼어 걷지 못하게 된 이들은
무릎으로 기어오며 총을 쏘았습니다. 앞사람이 쓰러지면 뒤에 있던 병사가 그 시체를 밟고 다시 달려왔습니다. 미 해병대는 기관총을 난사하며 그들을 막아섰지만 아무리 쓰러뜨려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총검이 부딪히고 뼈가 부서지고 비명과 나팔 소리가 뒤섞인 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새벽이 오면 눈밭은 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전날 밤까지 서로를 죽이려 달려들던 적과 아군이 참호 속에서 뒤엉킨 채 그대로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피조차 흐르다 멈춘 차가운 시신 위로 장진호의 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패배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영하 40도의 지옥 속에 고립된 미 해병대원들은 절망적인 포위망 속에서도 동료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향을 버리고 모든 것을 잃고 미군을 따라가야만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수많은 피난민들이었습니다. 장진호 전투는 단순히 미군과 중공군이 맞붙은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다움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묻는 거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얼어붙은 저수지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12만 명의 중공군에게 둘러싸인 차에 영하 40도의 산악지대를 뚫고 남쪽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후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지휘관 미 해병 제1사단장 올리버 스미스 소장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후퇴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공격하고 있을 뿐이다. 그 말과 함께 장진호에서 흥남까지 이어지는 길고도 잔혹한 생존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참극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진호의 칼바람이 병사들의 살을 찢고 있던 그 시각, 약 1000km 떨어진 일본 도쿄의 제1생명빌딩 안에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실내 정돈된 사무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지도, 그 앞에 한 노병이 서 있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영웅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었습니다. 1950년 9월 맥아더가 지휘한 인천 상륙작전은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던 유엔군은 방역에 성공했고 북한군은 순식간에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승리의 분위기는 너무나 강했습니다. 워싱턴도 도쿄도 전선의 많은 장교들도 이제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맥아더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에는 모두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말은 병사들에게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차가운 칠면조를 씹으며 많은 병사들은 정말로 몇 주 뒤면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뜻한 집 가족의 얼굴, 아이들의 웃음 크리스마스 불빛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너무 이른 것이었습니다. 아브록강 너머에서는 이미 거대한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중국군이었습니다. 현장의 정찰대와 하급 지휘관들은 이상한 낌새를 계속 보고했습니다. 중국군 포로가 잡혔고 밤마다 산속에서 대규모 병력이 움직이는 흔적이 보였으며 길목 곳곳에서 낯선 발자국과 매복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쿄의 사령부는 그 보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맥아더의 정보참모였던 찰스 윌로비 장군은 중공군의 규모를 축소해서 판단했습니다. 그들에게 중국군은 정규 대군이 아니라 흩어진 의용군 정도로 보였습니다. 승리의 확신은 눈을 가렸고 오만은 경고를 지워버렸습니다. 맥아더는 전 부대에 명령했습니다. 아브록강까지 최대한 빨리 진격하라. 동부전선에서 그 명령을 수행해야 했던 부대가 바로 미 제10군단이었습니다. 그 지휘관은 에드워드 알몬드 소장이었습니다. 알몬드는 맥아더의 신임을 받는 공격적인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지도를 보며 속도를 재촉했습니다. 산악지형의 위험성 보급로의 취약함 혹한 속에서 병력이 길게 늘어지는 문제는
그에게 큰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압록강까지 도달하느냐였습니다. 그러나 그 광기 어린 북진 속에서 홀로 속도를 늦춘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미 해병 제1사단장 올리버 P. 스미스 소장이었습니다. 스미스는 메가더나 알몬드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말보다 현장의 감각을 믿었고 지도 위의 선보다 병사들이 실제로 걸어야 할 길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개마고원의 지형을 살펴보며 불길한 직감을 느꼈습니다. 좁은 도로, 험준한 산악, 길게 늘어지는 보급선, 눈에 보이지 않는 고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함정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대로 들어가면 우리는 가까이 격파당한다. 알몬드 장군은 그런 스미스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스미스를 몰아붙이며 조롱하듯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느린가? 해병대가 겁쟁이가 되었나? 하지만 스미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부의 명령을 겉으로는 따랐습니다. 북쪽으로 진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길목마다 보급기지를 만들었습니다. 부대를 너무 길게 흩어지지 않게 배치했고 가능한 한 측면 고지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가룰이라는 작은 마을에 활주로를 만들도록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참모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징역해야 할 때입니다. 왜 이런 산속에 활주로를 만듭니까? 스미스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부상자를 실어 나를 배가 없다면 비행기라도 있어야 한다. 그 말은 당시에는 지나치게 신중한 걱정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훗날 이 결정은 수천 명의 목숨을 구하는 생명줄이 됩니다. 하가루리 활주로, 그것은 훗날 장진호의 지옥 한복판에서 유일하게 하늘로 열린 문이 됩니다. 1950년 11월 24일 추수감사절, 병사들은 눈 덮인 산속에서 차갑게 식은 칠면조 통조림을 먹으며 크리스마스를 상상했습니다. 누군가는 집에 돌아가면 제일 먼저 따뜻한 욕조에 들어가겠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생각했습니다. 도쿄에서는 승리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해발 1000m가 넘는 개마고원의 숲속에서는 전혀 다른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중공군 제구 병단 약 12만 명이 하얀 천을 뒤집어 쓴 채 산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움직이지 않았고 밤이 되면 얼어붙은 능선을 따라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불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군이 장진호 깊숙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스미스의 불안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메가더의 낙관로는 피비린내 나는 재앙으로 변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화로워 보였던 추수감사절의 밤이 지나자 인류 전쟁사에서 가장 처절한 17일간의 사투가 시작됩니다. 장진호, 이 이름은 본래 긴 나루터의 호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자연이 만든 평화로운 호수가 아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 수력발전을 위해 물을 가두어 만든 거대한 인공저수지였습니다. 평화로운 시기였다면 푸른 물결이 아름답게 빛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1950년 11월의 장진회는 푸른색이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흰색만 있었습니다. 눈의 흰색, 얼음의 흰색, 동사한 시신 위에 내려앉은 죽음의 흰색. 해발 약 1100m, 한반도의 지붕이라 불리는 개마고원 한복판에 자리 잡은 이 호수는 미군 병사들에게 낯선 행성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곳의 지형은 완벽한 덫이었습니다. 장진호 주변에는 유담리, 하가루리, 고토리 같은 작은 마을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미 해병대는 이 마을들을 연결하는 좁고 험한 산길을 따라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 길은 폭이 고작 4-5m에 불과했습니다. 트럭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비포장도로 한쪽은 깎아지른 절벽이고 다른 한쪽은 깊은 계곡이었습니다. 만약 맨 앞 차량이 공격을 받아 멈춰 서면 뒤따르던 수백 대의 차량은 그대로 갇혀버립니다. 병사들은 움직이지 못한 채 산 위에서 내려오는 총탄과 포탄의 표적이 됩니다. 스미스는 그 길을 보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산들은 도로 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도로 위의 미군 행렬은 산 위에서 보면 느릿느릿 움직이는 개미떼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산 위에는 이미 중공군이 숨어 있었습니다. 낮에는 눈더미와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밤에는 귀신처럼 내려와 미군의 길을 끊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숲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새소리도 없고 짐승 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군화가 눈을 밟는 소리와 칼바람이 나뭇가지를 긁고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다. 저 하얀 능선 너머에서 수만 개의 눈동자가 자신들을 내려다보고 있다. 겨울의 장진호는 1m 가까운 두께의 얼음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호수 위로 가로질러 가는 것이 더 빠를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호수 주변은 탁 트여 있었고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저격수와 기관총에게는 완벽한 사냥터였습니다. 공기조차 병사들을 괴롭혔습니다. 해발 고도가 높아 산소는 희박했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때마다 들이마시는 차가운 공기는 폐를 칼로 긋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차량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엔진은 추위와 희박한 산소 때문에 힘을 잃었고 무거운 트럭과 장갑차는 눈길 위에서 헛바퀴를 돌았습니다. 장진호는 그 자체로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11월 27일 밤 그 감옥의 문이 닫혔습니다. 11월 27일 밤 구름은 달빛마저 삼켜버렸고 장진호의 하늘은 깊은 검은색으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참호 속 병사들은 몸을 웅크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영하 30도 때로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밤이었습니다. 너무 추운 나머지 적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조차 멀고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빰빰빰. 바람 소리뿐이던 산속의 침묵을 찢고 금속성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악마의 비명 같기도 했고 죽은 병사들의 탄식 같기도 했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얼어붙은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지? 하지만 대답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곧이어 사방에서 호각 소리가 터졌습니다. 조명탄이 하늘로 쏘아 올려졌고 어두웠던 산등성이가 창백한 빛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병사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눈밭 위로 수많은 하얀 그림자들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중공군 제구병단. 약 12만 명에 달하는 병력이 이미 장진호 주변의 고지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얀 천을 뒤집어 쓴 채 며칠 동안 눈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미군이 바로 코앞을 지나갈 때도 움직이지 않았고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팔 소리와 함께 그들이 일제히 일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면으로만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길게 늘어진 미군 행렬의 앞과 뒤를 끊고 가운데를 조각내며 부대를 작은 섬처럼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유담리 하가루리 고토리는 순식간에 서로 떨어진 외로운 포위 지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공군의 전술은 단순하면서도 무서웠습니다. 화력은 미군보다 약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숫자로 밀어붙였습니다. 앞사람이 쓰러지면 뒷사람이 그 시체를 밟고 다시 달려왔습니다. 총이 없는 병사는 죽은 동료의 총을 주워들었고 어떤 병사는 수류탄 하나만 쥔 채 참호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그 모습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괴물인가? 하지만 그들도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얇은 면복과 헝겊 신발에 의지한 평범한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 또한 추위에 얼어가고 있었고 배고픔과 공포 속에서 명령에 따라 앞으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의 전투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눈보라와 어둠 속에서 피하 식별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그림자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총검이 부딪혔고 비명과 호각 나팔 기관총 소리가 산속을 뒤흔들었습니다. 어떤 해병대원은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어깨를 치기에 돌아봤더니 바로 눈앞에서 중공군 병사가 호각을 불고 있었다고. 새벽이 밝아오자 장진호의 흰 눈은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능선마다 시신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참호 안에는 적과 아군이 뒤엉킨 채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중공군은 낮이 되면 다시 산속 깊은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공중 폭격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해병대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 다시 그 나팔 소리가 들려올 것이라는 사실을. 메가더가 약속했던 크리스마스의 귀화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미 해병 제1사단 약 1만 5천 명은 이제 12만 명의 중공군이 쳐놓은 거대한 함정 속에 완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보급로는 끊겼고 온도는 더 떨어졌으며 적은 모든 고지에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공군만이 적은 아니었습니다. 새벽이 오자 병사들은 또 다른 절망과 마주했습니다. 얼어붙은 무기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몰려오는 적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을 때 들려와야 할 총성 대신 맥 빠진 금속음만 들렸습니다. 틱! 세계 최강이라고 믿었던 미군의 무기들이 영하 40도의 추위 앞에서 고철덩어리로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당시 총기 윤활유는 극한의 추위를 견디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영하 20도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었지만 장진호의 추위는 그 한계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윤활유는 부드러운 기름이 아니라 끈적한 접착제처럼 굳었습니다. 소총의 공이가 움직이지 않았고 기관총의 탄띠는 얼어붙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적이 참호 바로 앞까지 다가오는데 총은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살아남기 위해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병사는 얼어붙은 놀이쇠를 녹이려고 총 위에 소변을 부었습니다. 어떤 병사는 윤활유를 모두 닦아내고 완전히 마른 상태의 총으로 사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금세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의료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생병들이 부상자를 살리기 위해 꺼낸 모르핀 주사액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주사 바늘은 얼어붙은 피부를 뚫지 못하고 휘어졌습니다. 위생병들은 모르핀 앰플을 입안에 넣고 천으로 녹인 뒤에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수혈용 혈장병은 얼어서 깨졌고 붕대는 상처에 닿는 순간 피와 함께 얼어붙었습니다. 나중에는 붕대를 떼어내기 위해 살점까지 잘라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식량도 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야전 식량 캔을 열어도 안에는 음식이 아니라 딱딱한 얼음덩어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너무 배고파 한입 베어 물면 치아가 부러질 정도였습니다. 병사들은 통조림을 겨드랑이에 끼우거나 침낭 속에 넣어 조금씩 녹여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뜻밖의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투시롤이었습니다. 초콜릿 캐러멜 사탕이었습니다. 원래 해병대원들은 박격포탄을 요청할 때 적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투시롤이라는 암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보급 담당자들이 그 말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 실제 투시롤 사탕을 대량으로 공중 투하해 버렸습니다. 처음에 병사들은 분노했습니다. 지금 사탕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하지만 곧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영하 40도에서도 투시롤은 완전히 얼어붙지 않았습니다. 입안에 넣으면 천천히 녹으며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게다가 끈적한 캐러멜은 구멍난 연료 탱크나 라디에이터를 임시로 막는 접착제 역할까지 했습니다. 박격포탄 대신 내려온 사탕은 어느 순간 생명의 식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탕만으로 인간의 몸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동상은 조용히 병사들을 갉아먹었습니다. 발가락은 감각을 잃고 검게 변했습니다. 병사들은 신발을 벗지 않았습니다. 한번 벗으면 다시 신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신발 안에서 발과 양말과 얼음이 하나로 붙어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잠드는 것 또한 죽음이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면 천이 떨어졌고 그대로 다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병사들은 서로를 깨웠습니다. 서로를 때렸고 흔들었고 억지로 걷게 했습니다. 적의 총알보다 더 무서운 추위, 무기가 곧 처리되고 피가 얼고 인간의 몸이 천천히 얼음이 되어가는 전장. 그럼에도 미 해병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천을 나누었고 남은 투시로를 쪼개 먹었으며 얼어붙은 손으로 다시 총을 잡았습니다. 이제 스미스 소장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유담리에 고립된 병력을 끌어내고 하가루리를 거쳐 고토리로 다시 흥남항까지 100km가 넘는 죽음의 길을 뚫고 나가야 했습니다. 뒤에는 중공군, 앞에도 중공군, 옆에 산등성이에도 중공군, 어디로 가든 적을 뚫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스미스는 후퇴라는 말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패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공격하고 있다. 1950년 12월 초 전 세계의 신문은 충격적인 소식으로 도배되었습니다. 미 해병대 장진호에서 전멸 위기, 인천의 영웅들이 함정에 빠지다. 도쿄의 사령부도 워싱턴의 백악관도 비관론에 휩싸였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희망은 거의 없었습니다. 약 1만 5천 명의 해병대가 12만 명의 중공군에게 겹겹이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정점에서 스미스 소장은 가장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종군 기자가 물었습니다. 장군님 이제 후퇴하시는 겁니까? 스미스는 차가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후퇴라고 우리는 후퇴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공격하고 있다. 그 말은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해병대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앞에도 적이 있었고 뒤에도 적이 있었고 산 위에도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후퇴라는 개념 자체가 의미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든 적의 방어선을 뚫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곧 공격이었습니다. 스미스는 이 말로 병사들의 마음속에 스며들던 패배감을 걷어냈습니다. 그들은 도망치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방향을 바꿔 공격하는 군대였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유담리에 고립된 병력을 하가루리로 불러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거리는 고작 14km. 평소라면 차로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장진호의 겨울 산길에서 그 14km는 죽음의 마라톤이었습니다. 중공군은 길목마다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는 총탄과 박격포탄이 쏟아졌고 길 옆 계곡에는 이미 파괴된 차량과 얼어붙은 시신이 널려 있었습니다. 스미스는 해병대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상자도 버리지 않는다. 전사자의 시신도 버리지 않는다. 차량과 장비도 가능한 한 적에게 넘기지 않는다. 군사 전문가들이 보기에 그것은 무모한 고집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병사도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신과 차량까지 챙기는 것은 전멸을 부르는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스미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후의 시신을 버리는 순간 부대의 정신은 무너집니다. 장비를 모두 버리는 순간 그들은 군대가 아니라 도망치는 무리가 됩니다. 1950년 12월 1일 유담리의 병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에는 전차가 섰습니다. 가운데에는 부상자들을 실은 트럭들이 줄지어 움직였습니다. 그 옆으로 해병대원들이 칼바람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총갈은 계속 날아왔습니다. 중공군은 산 위에서 길 아래를 향해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포탄은 좁은 도로 위에 떨어졌고 차량은 불길에 휩싸였으며 병사들은 눈밭 위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해병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길이 막히면 밀어냈고 차량이 부서지면 옆으로 끌어냈고 다리가 무너지면 다시 고쳤습니다. 얼어붙은 손으로 쇠붙이를 잡고 피가 흐르는 발로 눈길을 밀어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늘에서는 미 해병 항공대와 공군 전투기들이 날아왔습니다. 홀세어 전투기들이 계곡 사이를 낮게 가르며
네이팜탄과 로켓탄을 쏟아부었습니다. 지상에서는 해병대가 고지를 하나씩 점령했고 공중에서는 전투기들이 적의 진지를 불태웠습니다. 그것은 움직이는 포위망 같았습니다. 지상과 공중이 함께 길을 열어가는 처절한 생존 전술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사흘 밤낮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수염에는 고드름이 맺혔고 얼굴은 동상으로 검게 변했습니다. 눈빛은 초점을 잃었고 몸은 이미 한계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부축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하가룰이다. 거기 가면 따뜻한 커피가 있다. 그 작은 희망 하나가 병사들을 움직였습니다. 12월 4일 마침내 유담리에서 출발한 선두 병력이 하가루리에 도착했습니다. 하가루리의 병사들은 환호성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동료들의 모습이 너무 처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이라기보다 살아있는 유령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해냈습니다. 적의 포위망을 뚫고 부상자를 데리고 전사자의 시신을 싣고 장비를 끌고 하가루리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하가루리도 안전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이제 1만 명이 넘는 병력이 모인 거대한 포위망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중공군은 하가루리를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 다시 병력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 스미스가 미리 준비해둔 생명줄이 있었습니다. 하가루리 활주로였습니다. 처음 이 활주로를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은 스미스를 비웃었습니다. 영하 35도의 추위 속에서 땅은 바위처럼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불도저의 삼날은 부러졌고 공병들의 손가락은 동상으로 감각을 잃었습니다. 징역도 바쁜데 왜 산속에 비행기 착륙장을 만드느냐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미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활주로가 부상자들을 살릴 유일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12월 1일 첫 번째 C-47 수송기가 하가루리의 좁고 거친 활주로에 내려앉았습니다. 프로펠러 소리가 울려 퍼지자 병사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소리는 그들에게 천사의 나팔보다 더 달콤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면 안에서 탄약 식량 의료품 그리고 새로운 보충병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다시 이륙할 때는 중상자와 동상 환자들이 실려 나갔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부상병들은 남겨지는 동료들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먼저 가서 미안하다. 살아서 보자. 흥남에서 다시 보자. 짧은 작별 인사가 오갔고 수송기가 눈보라 속으로 떠오를 때마다 지상에 남은 병사들은 그 비행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저 비행기만이 이 지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공군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활주로를 내려다볼 수 있는 동쪽 고지, 이른바 이스트 힐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수송기가 착륙하려 할 때마다 박격 포탄이 날아들었습니다. 활주로 한복판에 구멍이 생기면 공병들은 포탄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뛰쳐나가 흙을 채웠습니다. 비행기가 뜨지 못하면 모두가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활주로 주변의 방어선은 좁았습니다. 밤마다 중공군은 나팔을 불며 활주로를 빼앗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취사병, 행정병, 군악대원까지 소총을 들고 참호로 들어갔습니다. 총이 얼어붙으면 개머리판으로 싸웠습니다. 그것마저 안 되면 맨손으로 적의 목을 조르며 버텼습니다. 만약 이 활주로가 단 1시간이라도 중공군에게 넘어갔다면 장진호의 기록은 탈출이 아니라 전멸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갈루리 활주로가 운영된 동안 수천 명의 부상자와 동상 환자가 하늘길을 통해 후송되었습니다. 수백 톤의 물자도 이 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스미스의 고집은 미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앞을 내다본 신중함이었고 그 신중함이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해병대는 하가루리를 떠나 고토리로 향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토리 남쪽 황초령 고갯길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하나의 절망이었습니다. 중공군이 유일한 다리를 폭파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고토리 남쪽 약 5km 지점 황초령이라 불리는 험준한 고갯길 한복판에는 수력 발전용 수로 위를 가로지르는 작은 다리가 있었습니다. 지도 위에서는 아주 작은 선처럼 보이는 다리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 다리가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한쪽은 깎아지른 절벽, 다른 한쪽은 얼어붙은 계곡. 그 다리가 없으면 전차도 트럭도 부상자를 실은 차량도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12월 7일 아침 스미스 소장에게 청천벽력 같은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중공군이 다리를 폭파했습니다. 그것도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다리가 파괴되었고 임시 복구를 거듭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자재도 부족했습니다. 시간도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중공군이 바짝 추격해오고 있었고 앞에는 완전히 끊어진 절벽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영하 40도의 추위 속에서 길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외신들은 이미 비관적인 기사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미 해병대 고토리에서 전멸 확정. 절망은 병사들의 머리 위를 무거운 먹구름처럼 덮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현대 전쟁사에서도 믿기 힘든 작전이 논의됩니다. 다리가 없다면 하늘에서 다리를 떨어뜨리면 되지 않는가? 그것은 거의 미친 생각이었습니다. 무게가 수톤에 달하는 강철 교량판을 수송기에 싣고 좁은 산골짜기에 정확히 떨어뜨린다는 것은 당시 기술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12월 7일 오전 C-119 플라잉 박스카 수송기들이 고토리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지상에서 떨며 기다리던 해병대원들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송기의 거대한 문이 열렸고 강철 덩어리들이 하나둘 밖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 대형 낙하산들이 하늘에서 꽃처럼 펼쳐졌습니다. 강철 다리가 눈 덮인 상울짜기 위로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지옥을 견뎌온 병사들에게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구원의 손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조금만 방향을 바꾸어도 교량판은 중공군 진영으로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혹은 깊은 계곡 아래로 사라져 영원히 쓸 수 없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낙하산의 움직임을 따라갔습니다. 결과는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일부 교량판은 적진으로 떨어졌고 일부는 파손되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만큼의 교량판이 해병대 방어선 안쪽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공병들의 차례였습니다. 영하 40도의 추위, 쏟아지는 중공군의 총탄, 얼어붙은 손가락, 작동하지 않는 장비, 그 모든 악조건 속에서 공병들은 철판을 맞추고 볼트를 조이고 끊어진 절벽 사이에 다시 길을 만들었습니다. 금속 부품은 손에 닿는 순간 피부를 얼려 붙였습니다. 공군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용접 장비도 추위 속에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공병들은 손과 입김천으로 부품을 녹이며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뒤 끊어진 절벽 사이에 강철 다리가 다시 놓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다리가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다리가 놓이자 멈춰 있던 전차의 엔진이 다시 굉음을 냈습니다. 트럭들이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부상자를 실은 차량들이 조심스럽게 다리를 건넜습니다. 중공군은 그 광경을 보며 경악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폭파한 다리가 하늘에서 다시 떨어져 복구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리를 통해 1만 명이 넘는 병력과 수많은 차량 부상자 그리고 전사자의 시신이 황초령 고갯길을 넘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내려가면 함흥평야가 있었고 그 너머에는 푸른 동해와 흥남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다리를 건너기 전 잠시 멈추었습니다. 고토리 언덕 위에는 작은 무덤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함께 지옥을 뚫고 왔지만 끝내 이 다리를 건너지 못한 전우들을 위한 무덤이었습니다. 눈 덮인 언덕 위에 나무 십자가들이 서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그 십자가를 향해 마지막 경례를 올렸습니다. 우리는 간다. 하지만 너희를 절대 잊지 않겠다. 그들은 다시 남쪽으로 걸었습니다. 황초령의 험준한 고갯길을 빠져나갈 때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끊임없이 들려오던 중공군의 총성이 어느 순간 뚝 끊겼습니다.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수색대는 긴장한 채 고지를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믿기 힘든 광경을 보았습니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고지 위 수많은 중공군 병사들이 참호 속에 엎드린 채 미군이 올 길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미 해병대원들은 반사적으로 몸을 낮추고 응사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1분이 지나도 5분이 지나도 총성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간 병사들은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총을 겨눈 자세 그대로 눈을 뜬 채로 마치 얼음으로 깎아 만든 조각상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훗날 얼음조각 중대로 기억되는 비극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은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승리나 패배보다 더 깊은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병사는 훗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적이었지만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눈동자는 얼어붙어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올 길목을 바라보고 있었다. 중공군 역시 장진호의 지옥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따뜻한 중국 남부 지역에서 급히 차출된 병사들이었습니다. 개마고원의 영하 40도 추위는 그들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보급은 참혹했습니다. 미군이 양털 안감이 들어간 파카와 방한화를 신고 있을 때 많은 중공군 병사들은 얇은 소목과 헝겊 신발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불을 피우면 위치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며칠 동안 눈 속에 파묻혀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공격 명령이 내려졌을 때 어떤 부대는 단 한 명도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전쟁은 미군에게만 지옥이 아니었습니다. 중공군에게도 그것은 살아있는 인간을 얼음으로 바꾸어 버리는 하얀 무덤이었습니다. 장진회는 승자도 패자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살아남은 사람과 남겨진 사람만이 있었습니다. 황초령을 내려온 해병대원들의 시야에 마침내 바다가 들어왔습니다. 푸른 동해였습니다. 누군가 갈라진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다다. 그 짧은 외침은 지친 병사들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17일간의 생지옥, 잠들면 죽고 멈추면 얼어붙던 하얀 무덤, 그곳을 뚫고 마침내 그들은 빠져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다 앞에 선 병사들의 모습은 영웅의 귀환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유령 같았습니다. 수염에는 고드름이 매달려 있었고 얼굴은 동상으로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군복은 피와 눈 진흙과 그 흐름이 뒤엉켜 본래 색을 잃었습니다. 눈빛은 멍했고 걸음은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걸었습니다. 부상당한 전우를 업고 전사한 전우의 시신을 차량에 싣고 끝까지 자신들의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세계는 이들을 훗날 장진호의 소수정예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흥남한게 가까워졌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이번에 그들을 기다린 것은 총을 든 적군이 아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바다였습니다. 흥남항,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미군이 철수하고 중공군이 남쪽으로 내려온다는 소식이 퍼지자 함경도의 민간인들은 보찜 하나를 들고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미군을 따라가면 살 수 있다. 흥남에 배가 온다. 그 소문 하나만 믿고 사람들은 며칠 밤낮을 걸었습니다. 눈 덮인 길 위에는 노인과 아이 어머니와 아버지 젊은이와 병든 사람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짊어진 보찜 안에는 대단한 보물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얼어붙은 주먹밥 몇 덩이, 낡은 이불 한 장,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진, 아이의 베넷 저고리, 평생 살아온 집과 땅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챙길 수 있었던 것은 두 손에 쥘 수 있을 만큼의 기억뿐이었습니다. 흥남항에 도착한 해병대원들은 그 광경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장진호에서 중공군의 인간 파도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보다 더 압도적인 사람의 바다였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수많은 피난민들이 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은 어머니, 지팡이를 짚은 노인, 눈물이 얼어붙은 얼굴로 군인들을 바라보는 아이들. 그들은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병사들의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한 해병대원은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중공군과 싸울 때는 두려웠다. 하지만 그들의 눈을 마주했을 때는 차라리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고 싶을 만큼 괴로웠다. 군사작전 계획상 민간인 수송은 원래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배는 병사와 무기 탄약과 차량을 실어 나르기에도 부족했습니다. 군수물자를 버리는 것은 전시 상황에서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조망 너머에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동자는 묻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데려가 줄 수 있습니까? 흥남부두는 거대한 도덕적 딜레마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무기를 지킬 것인가? 사람을 살릴 것인가? 탱크 한 대를 버리면 수백 명의 피난민을 더 태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탱크가 없다면 남쪽에서 다시 싸워야 할 병사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냉혹한 선택 앞에서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한국인 의사 현봉학 박사였습니다. 그는 함경도 출신의 젊은 의사였고 미 제10군단의 민사고문이자 통역관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의학을 공부한 그는 서구의 합리주의와 군대의 질서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향한 간절함이었습니다. 당시 미 제10군단장 에드워드 알몬드 장군의 지휘소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지도 위에는 중공군의 남하 속도를 나타내는 붉은 표시들이 점점 흥남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알몬드 장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철수였습니다. 민간인까지 태우는 것은 계획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러 온 것이지 피난민 구호 활동을 하러 온 것이 아니다. 자리가 없다. 그 냉혹한 말 앞에서 현봉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남겨지면 유엔군을 환영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당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문을 닫고 지주의 땅이 빼앗기고 이웃이 어느 날 밤 사라지는 공포를 이미 겪었다는 것을, 그들은 단순히 전쟁이 무서워 도망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유가 떠나가는 순간 자신들에게 닥칠 운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향이라는 뿌리를 스스로 뽑아들고 이 차가운 한국까지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현봉학은 알몬드 장군 앞에서 간청했습니다. 장군님,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유엔군이 북진할 때 태극기를 흔들며 환영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믿고 고향을 등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저들만 두고 떠난다면 저들은 가장 먼저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알몬드 장군은 지도를 가리키며 답했습니다. 배가 없소, 현 박사. 탱크 한 대를 버리면 피난민 몇 명을 더 태울 수 있겠지. 하지만 그 탱크가 없으면 우리 병사들은 남쪽에서 어떻게 싸우란 말이오. 그 순간 현봉학은 더 이상 말로만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알몬드 장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국식 교육을 받은 의사이자 지식인이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지휘소 안의 미군 장교들은 그 광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봉학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발 저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저들을 두고 가면 저는 평생 의사 가운을 입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쏘시고 저 사람들을 배에 태워주십시오. 그 말은 지휘소의 차가운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알몬드 장군 옆에 있던 포니 대령도 거들었습니다. 장군님, 현 박사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버린다면 자유세계의 도덕적 승리는 없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몬드 장군이 펜을 들었습니다. 그는 믿기 어려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민간인 승선을 허가한다. 무기와 장비를 바다에 던져서라도 공간을 만들어라. 군사 전략만 놓고 보면 쉽게 내릴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의사의 눈물 어린 간청이 차갑게 굳어있던 군인의 마음을 움직였고 수많은 민간인의 운명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현봉학은 지휘소를 뛰쳐나와 부두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배가 옵니다. 이제 배에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민간인 승선이 허가되었지만 여전히 배는 부족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태우기에는 항구의 배들이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군수물자와 차량 병사들까지 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부두 한쪽에 낡고 투박한 화물선 한 척이 있었습니다. 스웨스 메레오디스 빅토리호. 원래 승객을 태우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길이 약 135m, 정원은 고작 60명에 불과한 화물선이었습니다. 그 배의 선장은 레너드 라루였습니다. 당시 30대 초반의 젊은 선장이었던 그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고 침착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교 위에서 부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추위에 떨며 배를 향해 손을 뻗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눈에는 절망만이 아니라 미군이 자신들을 구해줄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라루 선장은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눈에서 우리를 향한 믿음을 보았다.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없었다. 하지만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메로디스 빅토리호의 화물칸은 이미 군수물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항공유와 무기 보급품이 실려 있었고 피난민이 들어갈 공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라루 선장은 자신의 인생과 선원들의 운명을 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선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모든 항공유와 무기를 바다로 던져라. 우리는 물건 대신 사람을 싣는다. 전시 상황에서 군수물자를 임의로 버리는 것은 엄청난 책임을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항공유는 작은 불꽃 하나에도 배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는 위험한 화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라루와 선원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였고 군수물자들이 차가운 흥남 바다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비워진 화물칸은 이제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12월 22일 저녁, 승선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라루 선장은 외쳤습니다. 자리가 있는 한 모두 태워라. 한 명이라도 더 태워라. 사람들은 밧줄 사다리를 붙잡고 배 위로 올라갔습니다. 노인들은 밀려 올라왔고 어머니들은 아이를 먼저 올려보냈으며 가족들은 서로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1000명, 5000명, 10,000명, 숫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마침내 승선이 끝났을 때 정원 60명의 화물선에는 무려 14,000명이 넘는 피난민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훗날 단 한 척의 배가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한 항해로 기록될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배 안의 상황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앉을 자리도 없었습니다. 누울 공간도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없었고 음식도 충분하지 않았으며 물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몸을 벽처럼 기대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어두운 화물칸에는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았고 사람들은 겹겹이 들어찬 채 서로의 천만으로 추위를 버텼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서 배에 올랐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기적을 붙잡은 것이었습니다. 라루 선장은 마지막으로 흥남 부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타지 못한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삼키며 추락 명령을 내렸습니다. 1950년 12월 23일 메로디스 빅토리호는 14,000명의 운명을 싣고 흥남항을 떠났습니다. 겉보기에는 낡은 화물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철판 안쪽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생명의 항해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메로디스 빅토리오가 흥남항을 떠난 뒤 배 안에는 믿기 어려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길이 135m의 화물선 안에 1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몸을 벽처럼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팔을 내릴 공간조차 부족했고 아이들은 어머니의 품에 안긴 채 숨을 죽였습니다. 화물칸은 어두웠습니다. 빛도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바닷바람은 철판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쓰러지면 옆 사람이 붙잡아 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자리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배가 자신들의 마지막 생명줄이라는 것을. 배 밑바닥에는 또 다른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동해 바다에는 기뢰가 깔려 있었습니다. 메로디스 빅토리오는 군함이 아니라 화물선이었기 때문에 기뢰를 탐지할 장비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기로에만 배에 닿아도 14,000명의 생명은 차가운 바닷속으로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나루 선장은 선교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배의 키를 잡고 있는 것 같았다. 선원들은 숨을 죽이고 항로를 살폈습니다. 피난민들은 어둠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기도했습니다. 누군가는 십자가를 쥐었고, 누군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누군가는 고향 쪽을 향해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흥남항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항구 뒤편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유엔군은 남겨진 군수물자가 중공군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항구 시설과 보급품을 폭파하고 있었습니다. 불길은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고 검은 연기가 차가운 바다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배 위의 사람들은 말없이 그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그들이 떠나온 고향의 마지막 방향이었습니다. 어쩌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집을 잃었고 땅을 잃었고 조상의 무덤과 어린 시절의 골목과 가족의 흔적을 모두 뒤에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배 안에는 이상한 온기가 돌았습니다. 출항 뒤에도 위험은 계속되었습니다. 배는 너무 많은 사람을 싣고 있어 평소보다 훨씬 깊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파도에도 바닷물이 가판 가까이까지 올라왔습니다. 기관실은 한계까지 움직였고 선원들은 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밤새 긴장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처럼 배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기로에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긴 밤이 지나자 바다 위로 희미한 아침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배 안에서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피난길에 오른 임산부가 좁은 화물칸 안에서 출산한 것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침대도 의료 장비도 따뜻한 방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외투와 담요를 모아 작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어두운 화물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울음은 단순한 아기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항해 한복판에서 들려온 생명의 선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울었습니다. 누군가는 두 손을 모았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모두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고. 놀랍게도 이 항해 동안 모두 5명의 아이가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라루 선장과 선원들은 그 아이들을 김치1, 김치2, 김치3라고 부르며 기억했습니다. 그 이름은 장난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피어난 생명에 대한 경외가 담겨 있었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메로디스 빅토리오는 마침내 거제도에 도착했습니다. 배가 항구에 닿자 사람들은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긴 항해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잠들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1만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에서 내렸습니다. 놀랍게도 항해 중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습니다. 정원 60명의 화물선이 1만 4천 명이 넘는 생명을 싣고 기뢰가 깔린 바다를 건너 크리스마스 이브에 안전하게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전쟁 속에서도 인간다움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한편 흥남항에서는 거대한 철수 작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병사와 민간인 차량과 물자 부상자와 아이들이 차례로 배에 올랐습니다. 바다 위에는 수송선과 군함이 줄지어 움직였고 하늘에는 항공기가 항구 주변을 엄호했습니다. 중공군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엔군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태우려 했습니다. 군수 물자를 버리고 차량을 포기하고 공간을 만들어 사람을 실었습니다. 그 결과 흥남철수는 세계 현대사에서 가장 거대한 해상 철수 작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빠져나왔고 약 10만 명에 이르는 민간인들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누군가는 그날 배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어린아이만 배에 올려보내고 자신은 부두에 남았습니다. 전쟁의 기적은 언제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눈물과 남겨진 사람들의 침묵이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흥남항에서 벌어진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무기보다 사람을, 물자보다 생명을, 명령서에 없던 일을 인간의 양심이 명령했기 때문에 해낸 것이었습니다. 장진호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그렇게 흥남에서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생존의 이야기였습니다. 영하 40도의 산속에서 얼어붙은 총과 동상 포위망과 싸우며 살아남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흥남에 이르러 그것은 구원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간신히 살아남은 병사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짐을 바다에 던지고 배의 공간을 내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올리버 스미스 소장은 조심스러운 판단으로 부대를 살렸습니다. 하가룰이 활주로는 수많은 부상자를 하늘로 보내는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강철 다리는 황초령의 절벽을 넘어가게 했습니다. 현봉학 박사의 눈물 어린 호소는 버려질 뻔한 피난민들에게 길을 열었습니다. 레너드 라루 선장의 결단은 한 척의 화물선을 생명의 방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병사들, 선원들, 공병들과 의무병들, 피난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기적을 완성했습니다. 장진호의 눈은 모든 것을 얼려버렸습니다. 총도 얼렸고 피도 얼렸고 길도 얼렸습니다. 하지만 얼리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동료를 버리지 않겠다는 의지, 살아남겠다는 본능, 그리고 낯선 사람의 생명까지 품으려는 인간의 마음, 그것만은 얼지 않았습니다. 1950년 겨울 한반도의 북쪽 끝에서 시작된 이 길고 차가운 여정은 단순한 전쟁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장 잔혹한 환경 속에서도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지 보여준 기록입니다. 살기 위해 싸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 순간에 누군가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장진호에서 흥남까지의 길은 후퇴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도 인간다움을 지켜낸 사람들의 길이었습니다. 눈과 피와 얼음으로 뒤덮인 그 길 끝에서 사람들은 배에 올랐고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낡은 화물선은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달빛 아래 기적은 조용히 항구를 떠났습니다. 에필로그, 역사는 종종 승자와 패자를 기록합니다. 누가 더 많은 영토를 차지했는지, 누가 더 많은 병력을 잃었는지, 누가 마지막까지 전장을 지배했는지를 숫자로 남깁니다. 하지만 장진호 전투는 그런 방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미군은 북진을 멈추고 철수했습니다. 중공군은 유엔군의 진격을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중공군의 승리라고 말하고 또 어떤 이는 미 해병대가 포위망을 뚫고 부대를 보존했기 때문에 전략적 성공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겨울 장진호에서는 어느 누구도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미군은 약 1만 7천 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고 그중 상당수는 총탄이 아니라 혹독한 추위 때문에 쓰러졌습니다. 중공군 역시 수만 명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전투보다 먼저 동상과 굶주림 혹한 속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눈 덮인 개마고원은 국적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곳의 추위는 미군도 중공군도 똑같이 얼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훗날 생존자들은 서로를 증오만으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함께 경험했던 사람들로 기억했습니다. 미 해병대는 지금도 장진호 전투를 군단 역사상 가장 위대한 후퇴이자 가장 위대한 돌파 작전 가운데 하나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 전투는 엄청난 희생 끝에 얻어낸 전쟁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한 승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올리버 스미스는 조급함보다 준비를 선택했습니다. 공병들은 포탄이 떨어지는 활주로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의무병들은 얼어붙은 모르핀을 입안에서 녹여 부상자를 살렸습니다. 조종사들은 폭설과 포화를 뚫고 하가루리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현봉학 박사는 자신의 자존심보다 수많은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레너드 라루 선장은 군수물자보다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조차 남지 않은 수많은 병사와 피난민들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들이 모여 역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흥남철수로 살아남은 사람들의 후손은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곳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화물선에서 태어났던 아이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기적의 상징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척의 배, 단 한 번의 결단,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용기, 그것이 수만 명의 삶을 이어주었습니다. 전쟁은 인간에게 가장 잔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때로는 바로 그 전쟁 속에서 인간은 가장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영하 40도의 눈보라, 끊어진 다리, 얼어붙은 총, 포위된 계곡, 끝없이 이어지는 피난민의 행렬, 그 모든 절망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장진호 전투가 오늘까지 기억되는 진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차가운 겨울은 모든 것을 얼려버렸지만 하지만 사람의 양심만은 끝내 얼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역사 속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역사가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큰 질문은 언제나 같습니다. 극한의 절망 앞에서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장진호에서 흥남까지 이어진 긴 여정 속에 남아 있습니다. End.